옛날 저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 중이라 구름도 쉬어간다는 어느 마을에 이름난 세도가 김정승이 살고 있었더래요. 땅 넓기가 끝이 없고 곳간에는 쌀이 썩어 나갔지만 이 영감님 성격이 아주 불덩이 같고 고집은 황소고집이라 마을 사람들은 김정승 얼굴만 봐도 슬슬 피하기 바빴다지 뭡니까? 그런데 이 집안에 딱 하나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둘째 아들놈이 인물은 멀쩡한데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듯 허허실실 어수룩하다는 것이었소. 김정승은 이 모자란 아들놈들을 있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마침 저 아랫마을 가난한 이 선빈의 딸이 그렇게 영리하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지요. 이복의 이씨, 내 체면이 있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대대로 정승판서를 배출한 가문이야. 그런데 내 둘째 놈저 꼴을 보란 말이야. 나이는 찼는데 저렇게 어리숙해서야 어디 이름 있는 가문이 규수가 오겠나? 아이고, 정승 어른,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께서 조금 순수하셔서 그렇지 인물은 훤칠하시지 않습니까? 재산 보고 오겠다는 집은 줄을 섰습니다요. 재산 보고 오는 것들은 다 필요 없어. 내 아들이 모자라면 며느리라도 눈에서 불이 번쩍 날 만큼 영리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 우리 가문 대가 안 끊기지. 어디 진짜 똑똑한 아이 없나? 가난해도 상관없어. 머리만 비상하면 돼. 사실 있긴 합니다요. 저 아랫마을 이 선비댁 딸내미인데 그 집이 워낙 가난해서 끼니도 거르지만 그 딸의 총명함이 인근에 자자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그 아가씨는 어깨너머로 배운 글로 아비의 병발치까지 다 한다지 뭡니까? 그래? 가난한 선비의 딸이라. 내 길을 죽이기도 쉽겠군. 당장 그 집에 혼담을 넣어라. 단 내 조건이 있다. 그 아이가 정말 영리한지 내가 직접 시험해 볼 테니 그리 전에. 방 안에는 낡은 책들이 쌓여 있고 서리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아버님의 탕약을 다리고 있다. 중매쟁이 이 씨가 들이닥쳐 숨을 몰아쉰다. 아가씨,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딨나. 김정승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단 말이요. 그 집 곳간에 쌀이 썩어 나간다는데 아가씨 팔자 피는 건 시간 문제요. 정승댁 둘째 아드님 말씀이시군요. 세상 물정 모르고 아이처럼 순진하다는 그분 말이죠. 아니 좀 착하긴 하시지. 그래도 정승댁 며느리 아니요. 아버님이 가난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전해주세요. 저는 정승댁의 재산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가풍을 보러 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정승 어른께서 내실 시험 기꺼이 받겠다고 전하십시오. 혼례를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 김정승은 며느리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겠다고 다짐하며 마당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있다. 그 앞에는 며느리 서리가 단정하게 서 있고 옆에는 어리숙한 아들이 입을 벌리고 서 있다. 얘야, 내가 영리하다는 소문을 듣고 내 너를 며느리로 맞았다만 우리 집안 살림을 맡기려면 증명이 필요하다. 여봐라, 김정승 그 주머니에는 쌀 한 홉이 들어있다. 자, 이 쌀 한 홉으로 오늘 우리 집안 식구 30명과 하인들까지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상을 차려보거라. 쌀알 하나 남기지 말고 모자라서도 안 된다. 만약 실패하면 너는 무능한 것이니 오늘로 보따리를 싸야 할 것이다. 아버지, 쌀 한 홉으로 어떻게 30명이 먹어요? 제 배 하나 채우기도 힘든데. 조용히 해라. 자, 며느리야. 어찌하겠느냐? 아버님, 과연 명성대로 통이 크신 시험입니다. 쌀 한 홉으로 30명을 배불리 먹이는 건 제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호, 그래? 어서 해보거라. 설 다만 아버님, 음식을 만들려면 불을 지필 뗄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마당 구석에 있는 커다란 오동나무를 베어다가 정확히 젓가락만한 굵기로 만개를 깎아주십시오. 쌀 한 홉으로 30명을 먹이는 신묘한 요리를 하려면 반드시 그 정도 정성이 들어간 젓가락이 있어야만 맛이 납니다. 뭐라고? 저 큰 나무를 젓가락 크기로 만개를 깎으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아버님, 쌀 한 홉으로 30명을 먹이는 법도가 그러합니다. 아버님께서 젓가락 만개를 준비해 주시면 저는 즉시 그 쌀로 풍성한 잔치상을 내어 오겠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요놈 봐라. 내 꾀에 내가 넘어갈 뻔했군. 김정승은 첫 번째 대결에서 판정패를 당한 것이 분에 밤잠을 설친다. 그는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해 더 악랄한 꾀를 낸다. 그래,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갈 거다. 여보게 아들, 가서 내 처를 불러오너라. 얘야, 내일은 내 생신이다. 그런데 내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구나. 이 주머니 안에 바람을 가득 담아오너라. 만약 주머니가 텅 비어 있거나 바람이 새어나간다면 너는 내 성의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바람을 담아오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이 주머니에 꽉 채워오란 말이다. 알겠느냐? 김정승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다. 서리가 어제 받은 주머니를 들고 들어온다. 그런데 주머니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다. 아니, 정말 바람을 담아온 것이냐? 예, 아버님. 여기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맑은 바람을 담아왔습니다. 어서 확인해 보시지요. 아버님, 잠깐만요. 이 바람은 아주 귀한 것이라 주머니를 여는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바람을 확인하시려면 아버님께서 직접 부채질을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 바람을 주머니에 가두어 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부채를 주머니에 넣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신선한 바람을 꺼내 쓰실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주머니 속의 바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하, 종이부채라니. 바람을 가두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만드는 도구를 가져왔구나. 아버님,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 애쓰지 않고 바람을 일으키는 법을 배우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오냐,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 집안의 어른은 나다. 다음 시험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야. 김정승은 씩씩거리며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다. 오냐. 내가 아무리 똑똑한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순 없겠지. 내일은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너를 시험하리라. 이번엔 내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김정승은 밤새 잠을 설쳐 눈이 휑하다. 어떻게든 며느리의 콧대를 꺾어 놓아야 자신이 집안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마당에 묶인 커다란 황소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흐흐흐. 아무리 천하의 제갈공명 같은 며느리라 해도 이건 절대 못 빠져나갈걸. 수소가 알을 낳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내가 낳으라면 낳아야 하는 게 이 집안의 법도 아니냐. 아버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기력이 전보다 좋아 보이십니다. 오냐, 기력은 좋다만 고민이 하나 있구나. 저기 우리 집 황소 보이지? 저놈이 요즘 통 먹지도 않고 시름시름 앓는 것이 아무래도 알을 낳을 때가 된 모양이다. 아버지, 황소가 알을요? 황소는 수컷인데 어떻게 알을 낳아요? 닭이나 오리가 낳는 거 아니었나요? 이놈아, 정승댁 황소는 기운이 남달라 알을 낳을 수도 있는 법이야. 얘야, 며느리야. 내일까지 저 황소가 알을 낳게 하거라. 만약 내일 아침까지 황소의 알을 내 앞에 가져오지 못하면 너는 우리 가문의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화를 가져오는 존재니 즉시 이 집을 떠나야 할 것이다. 아버님, 수소가 알을 낳아야 집안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황소의 알을 받아내겠습니다. 오냐, 꼭 그래야 한다. 내일 아침이다.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서성인다. 부인, 어쩌면 좋소?
아버지가 정말 노망이 나신 건지, 아니면 부인을 쫓아내려고 작정을 하신 건지, 어떻게 소가 알을 낳는단 말이오? 차라리 내가 낳는 게 빠르겠소. 서방님 걱정 마세요. 아버님께서는 지금 제 지혜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고집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보고 싶으신 겁니다. 제가 그 고집을 꺾어드려야지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소? 서방님은 내일 아침에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김정승이 며느리를 골탕 먹인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진 것이다. 박진사도 구경을 와서 혀를 차고 있다. 이복의 김정승, 자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소가 알을 낳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박진사, 자네는 가만히 지켜나 보게나. 내 며느리가 보통 내기인가? 아니, 얘야, 왜 아침부터 불길하게 곡을 하느냐? 황소는 어찌 되었느냐? 알은 낳았어? 아버님, 황소가 문제입니다. 지금 황소가 알을 낳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친정아버님이 방금 아기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이 선비가 아기를 낳았다고? 내 아비는 남자 아니냐?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세상에 그런 천인공노할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아버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당연하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아버님, 남자인 저희 아버지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면 암컷도 아닌 수소 황소가 어떻게 알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님께서는 어제 분명 황소가 알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가 아기를 낳으신 것은 아버님의 황소가 알을 낳은 것과 똑같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정승 어른이 먼저 억지를 부리시니 며느리가 똑같이 갚아주는구먼. 여복의 김정승, 자네 며느리한테 아주 큰 코 다쳤구만. 남자가 애를 못 낳듯 소도 알을 못 낳는 법이지. 안 그런가? 김정승은 창피해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 처박혀 있다. 며느리 서리가 정갈하게 차린 찻상을 들고 들어온다. 아버님, 화 많이 나셨습니까? 너 같은 맹랑한 년은 처음 본다. 시아버지를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다니. 아버님, 저는 망신을 드리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을 구해드린 것입니다. 뭐? 구해줘? 만약 제가 황소가 알을 못 낳는다고 고집을 피웠다면 아버님은 끝까지 저를 쫓아내려 하셨겠지요. 그러면 아버님은 며느리를 시샘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옹졸한 시아버지로 영원히 기록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일로 아버님은 그저 며느리와 농치기를 즐기는 호탕한 어른이 되신 겁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넘어갔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는 참으로 무서운 아이로구나. 내 속을 다 꿰뚫어보고 있어. 아버님, 저는 아버님 편입니다. 아버님이 지혜로워지셔야 저희 서방님도 이 가문도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졌다. 하지만 며느리야, 내가 아직 포기한 건 아니다. 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물어보자. 이것까지 마치면 내 정말 너를 상전처럼 모시마.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이 무엇이냐? 이건 답이 정해진 게 아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야 정답으로 인정하마. 김정승은 며느리 서리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제는 단순히 골탕을 먹이려는 심술이 아니었다. 이 아이가 가진 지혜의 끝이 어디인지, 정말 내 가문의 운명을 맡길 만한 그릇인지 확인하고 싶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자, 대답해보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이 무엇이냐? 철이나 깃털 같은 뻔한 소리를 하려거든 입을 닫아라. 아버님,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옵니다. 눈꺼풀? 어째서냐? 장사라 해도 졸음이 몰려올 때 내리눌리는 눈꺼풀은 천하 없는 힘으로도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고단할 때 감기는 그 얇은 살가죽 하나가 천근 만근의 쇳덩이보다 무거운 법이지요.
또한 한 번 감긴 눈꺼풀 너머에는 세상 끝보다 먼 어둠이 담기니 이보다 무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리가 있구나. 그럼 가장 가벼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의 입술이옵니다. 입술이라. 깃털보다 가볍단 말이냐? 예, 아버님. 입술은 뼈도 없고 무게도 없으나 한 번 잘못 움직이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갑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바람보다 가벼워 순식간에 만리를 퍼져나가지만 그 책임은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게 돌아오지요. 가볍기에 통제하기 어렵고 가볍기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입술입니다. 아, 과연 그렇구나. 내 평생 조정을 호령하며 입술을 가벼이 놀려 적을 만들었고 권세에 취해 눈꺼풀 무거운 줄 모르고 진실을 보지 못했구나. 며느리야, 내가 나보다 낫구나. 참으로 낫다. 김정승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박진사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걷고 있다. 그는 지난번 김정승이 며느리에게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번 기회에 김정승의 가문을 완전히 눌러버릴 계획을 세운다. 김정승 그 영감탱이 며느리 자랑이 대단하던데 말이야. 오늘 내가 아주 박살을 내주지. 여봐라. 김정승 댁으로 가자. 박진사가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 김정승은 당황하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차를 따르며 안심시킨다. 어이 김정승, 자네 며느리가 그렇게 영리하다며? 그럼 내 내기 하나 함세. 여기 상자 2개가 있네. 하나에는 산 것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죽은 것이 들어있네. 며느리가 상자를 열지 않고 무엇이 들었는지 맞히면 내가 자네 집 곳간을 채워주지. 하지만 틀리면 자네 집 문전 옥답을 내놓게나. 아니, 박진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좋습니다. 박진사 어른. 제가 맞춰보지요. 다만 제가 맞히면 곳간을 채워주시는 것 말고 아버님께 정중히 사과하시고 다시는 저희 집안을 업신여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오냐? 그러마. 자, 여기 상자가 있다. 어느 쪽이 산 것이고 어느 쪽이 죽은 것이냐? 아니, 뭐 하는 짓이냐? 박진사 어른, 이쪽 상자에서는 비명이 들리지 않으니 죽은 것이 들어있고 저쪽 상자에서는 떨림이 느껴지니 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른께서 들고 오실 때 병아리가 든 상자는 하인이 조심스럽게 들었으나 북어가 든 상자는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는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에도 있는 법이지요. 이제 약속을 지키시지요. 폭풍 같은 일들이 지나가고 김정승은 달빛 아래서 아들과 며느리를 부른다. 얘야, 나는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것은 내 권세도 저 썩어가는 쌀가마니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며느리야, 내 지혜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아버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의 그늘 아래서 제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아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너도 들어라. 내 처가 이토록 귀한 사람이니 너는 이제부터 농땡이 피울 생각 말고 처에게 글을 배우고 인격을 닦거라. 너도 언젠가는 이 집안을 책임질 가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 아버지. 저도 부인의 지혜를 닮아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 소리 안 들을 거예요. 서방님, 제가 돕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가문에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웃음꽃이 피겠네요. 세월이 흘러 정승댁 대문에는 지혜로운 가문이라는 칭송이 자자하다. 김정승은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었고 어수룩했던 아들은 어엿한 선비가 되어 책을 읽는다. 그 중심에서 서리는 인자한 미소로 집안을 돌본다. 콧대 높던 정승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부드럽고도 강한 여인의 지혜였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에서 가문을 살린 구원자가 된 며느리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빌린 효자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토끼가 말하던 시절에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 마을에 순동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성품이 순하고 어지러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칭송했지요. 하지만 순동이네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병석에 누우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끼니 때마다 손바닥을 긁는 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날이 추워지기 전에 땔감을 좀 더 해와야겠습니다. 다녀올 테니 방 안에서 따뜻하게 계셔요. 순동이는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산속은 안개가 자욱했고 평소보다 더 깊이 들어간 순동이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는 뉘엿뉘엿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쩌나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당황한 순동이가 이리저리 길을 찾던 중 발밑에 툭 하고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잘 익은 개암 열매였습니다. 순동이는 그것을 주워 주머니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조금 더 가니 또 한 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 제사상에 올려야지. 마지막으로 한 알을 더 줍고는 이건 내가 배고플 때 먹어야겠다 하며 소중히 챙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깔깔깔 하는 기괴한 웃음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불덩어리가 산 중턱으로 모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순동이는 근처에 있는 낡은 빈집 하나를 발견하고 얼른 다락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덩치가 산만한 뿔 달린 괴물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전설로만 듣던 도깨비들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저마다 방망이 하나씩을 들고 바닥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소리와 함께 빈 방에는 눈이 멀 정도로 번쩍이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들이 허공에서 나타나고 도깨비들은 술을 마시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순동이는 배가 너무 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 속 개암 하나를 꺼내 입에 넣고 딱 하고 깨물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와 벼락부자가 된 효자 딱 하고 개암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도깨비들은 이 소리를 듣고 일제히 동작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냐? 아니면 대들보가 부러지는 소리냐? 대장 도깨비가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도깨비들은 겁이 많기로 유명했지요. 그들은 개암 깨지는 소리를 천둥벼락이 치는 소리나 집이 무너지는 소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으악! 집이 무너진다. 모두 도망쳐라. 도깨비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보물과 방망이도 챙기지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날이 밝자 순동이는 조심스럽게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방 안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어젯밤 도깨비들이 남기고 간 금괴와 은화들이 가득했고 그 한가운데에 투박하게 생긴 나무 방망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방망이를 쥐고 조심스럽게 외쳐보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쌀 나와라. 뚝딱. 그러자 신기하게도 방망이 끝에서 하얀 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동이는 그 길로 방망이를 챙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소자 돌아왔습니다. 순동이는 방망이를 휘둘러 어머니의 병을 고칠 명약을 나오게 하고 무너져가던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순동이네 집은 하룻밤 사이에 고을에서 으뜸 가는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순동이는 부자가 되어서도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길을 닦고 다리를 놓으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효자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하지만 이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파 잠을 못 자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아랫마을의 욕심쟁이 박영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순동이를 불러 사정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복의 순동이, 자네가 그 보물 방망이를 어디서 얻었는지 나한테만 살짝 알려주게나. 착한 순동이는 박영감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박영감의 눈등등이 번뜩였습니다. 그 멍청한 순동이 녀석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나도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 천하제일의 부자가 되어야지. 박영감은 그날로 계암나무 열매를 한가득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제3부 욕심쟁이 박영감의 최후와 진정한 보물. 박영감은 순동이가 말한 빈집을 찾아가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깨비들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방망이를 잃어버려 잔뜩 화가 나 있었거든요. 어떤 놈이 감히 우리를 속이고 방망이를 훔쳐갔을까?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도깨비들이 씩씩거리며 방망이질을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있던 박영감은 기회를 엿보다가 가장 큰 개암을 꺼내 입에 넣고 딱 하고 깨물었습니다. 이제 도깨비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겠지? 그럼 저 방망이들은 다 내 거야. 박영감은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깨비들은 도망가는 대신 일제히 고개를 들어 다락방을 쏘아보았습니다. 저기다. 지난번에 우리를 속인 놈이 또 왔다. 도깨비들은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가 박영감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개암 깨물며 우리를 비웃느냐? 우리 방망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내놓아라. 박영감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화가 난 도깨비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박영감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욕심쟁이 영감아, 너는 방망이 대신 이거나 가져라. 뚝딱. 대장 도깨비가 박영감의 코를 가리키며 방망이를 휘두르자 박영감의 코가 코끼리 코처럼 길게 늘어났습니다. 하나 더 주마. 뚝딱. 이번에는 박영감의 엉덩이에 커다란 혹이 생겼습니다. 박영감은 밤새도록 도깨비들에게 시달리다가 겨우 도망쳐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길어진 코를 둘둘 말아 쥐고 혹을 끌며 걷는 박영감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박영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순동이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착한 순동이는 박영감을 불쌍히 여겨 도깨비 방망이로 그의 코와 혹을 원래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박영감은 욕심을 버리고 순동이와 함께 이웃을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순동이의 도깨비 방망이는
그가 죽을 때까지 선한 일에만 쓰이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하늘이 보낸 물건이 제 소임을 다하고 돌아간 것이겠지요. 어르신들, 도깨비 방망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하는 착한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닐까요? 순동이처럼 예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 삶에도 뚝딱 하고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이고, 이 소리 들리십니까? 이 방귀 한 방에 평생 쌓아온 벼슬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사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쪽 같던 사또를 단숨에 백수로 만들어버린 전설의 독가스 사건. 도대체 그날 동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배꼽 빠지게 웃기지만 끝엔 뼈아픈 교훈이 담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김사또라는 이가 부임해 왔습니다. 이 사또는 성격이 대쪽같이 곱고 위엄이 넘쳤으나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지나치게 체면을 차리고 권위적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는 관원은 모름지기 반을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엄격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이방은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일처리도 빨랐지만 몸이 좀 부실하여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늘 이방에 흐트러진 자세를 못마땅해 했지요. 어느 날 조정에서 아주 높은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완벽한 통치력을 보여주기 위해 고을 전체를 대청소하고 이방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방, 이번 어사 서또의 방문은 내 출세가 걸린 문제다. 만약 내 앞에서 단 한 치의 실수라도 보인다면 내 놈의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줄 알아라. 이방은 겁에 질려 예의 하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하필이면 그날 점심에 먹은 보리밥과 생무가 문제였습니다. 뱃속에서는 벌써부터 꾸르륵 소리가 나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어사 사또가 도착했습니다. 동원 마루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김 사또는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어사 사또가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고을의 민심은 어떠한가? 김 사또가 공손히 대답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옆에서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던 이방의 얼굴이 샛노랗게 변하더니 엉덩이가 들썩였습니다. 이방은 필사적으로 학문에 힘을 주며 참으려 했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참으면 참을수록 압력은 더 거세졌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방귀가 길을 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방귀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길고도 청아한 소리가 동원 전체를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 사또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고 어사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김 사또는 체면 때문에 소리는 못 지르고 이방을 향해 눈으로 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이 당황한 나머지 사죄를 하려 입을 떼는 순간 뒤를 이어 더 큰 놈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소리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동반한 지독한 놈이었습니다. 고소한 보리밥 냄새와 매운 무 냄새가 섞여 어사 사또의 코끝을 강타했습니다.
어사 사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매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격분한 김 사또가 어사 앞에서 위신을 세우겠답시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례한 놈, 감히 귀한 분 앞에서 이런 회개한 소리를 내다니,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그러자 어사 사또가 허허 웃으며 만류했습니다. 허허, 사또 사람이 살다 보면 생리적인 현상을 어찌 막겠소? 그냥 웃고 넘길 일이지. 곤장까지 칠 것 있겠소? 하지만 고집불통 김 사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를 능멸하고 조정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라며 노발대발하며 이방을 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사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또, 작은 방귀 소리 하나 품지 못하고 백성의 생리적인 고충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옹졸한 그릇으로 어찌 고우를 다스린단 말이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엄격함보다 인자함이 먼저여야 하거늘. 결국 어사 사또는 김 사또의 도량 부족과 가혹한 통치를 지적하며 파직을 명했습니다. 방귀 소리에 김 사또의 벼슬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지요. 반면 쫓겨난 김 사또를 대신해 새로 부임한 사또는 이방의 고질병을 듣고는 속이 편해야 나란 일도 잘하는 법이라며 한약을 지어주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김 사또는 시골로 내려가 평생 방귀 사또라 불리며 자신의 옹졸함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재상황이 그가 평생 가슴에 새긴 비밀 귓속말을 아십니까? 덩치 큰 검은 소 대신 왜 보잘것없는 누렁이를 칭찬했을까요? 말 한마디에 담긴 무서운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 하나, 짐승도 마음이 상한다는 농부의 한마디가 오만한 천재 황희를 진정한 성인으로 바꿨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는 오늘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법. 정에 이끌려 판결을 굽히는 자는 관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황수찬,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번에 올린 상소문 말이네. 조정의 대신 절반을 탄핵하겠다는 소린데 이리 서슬퍼렇게 나를 세워서야 어찌 살아남으려나? 판서 어른,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라면 산으로 들어가 약초나케야지요. 관직에 있는 자는 오직 옳고름만을 따져야 합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허허, 참으로 답답하구먼. 사람 사는 세상엔 그럴 수도 있다는 융통성이 필요한 법일세. 자네는 너무 날카로워. 마치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단 말이야. 그 칼날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타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 닭이 저 집 마당으로 들어갔는데 왜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 마당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는 우리 집 복이요. 배상을 하든가. 네 놈들의 다툼은 법전 제12조의 의거, 점유권의 이탈이다. 닭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관리를 소홀히 한 죄로 곤장 3대씩을 맞으면 해결될 일이다. 이 무지몽매한 것들아, 고작 닭 한 마리의 양심을 파느냐? 참나, 말은 번드르르한데 정이 눈꽃만큼도 없구먼. 저런 양반이 정승이 되면 우리 같은 것들은 숨이나 쉬고 살겠나? 스승님, 소생 잠시 관직을 내려놓고 지방을 둘러보며 마음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조정의 소인배들과 대화하는 것이 갈수록 고역입니다. 자네는 천하의 이치를 다 안다고 생각하나? 글로 배운 이치는 명백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뿐이지요. 글은 종이 위에 있고 사람은 흙 위에 있네. 자네의 눈은 너무 높아서 발밑에 개미가 밟히는 줄을 몰라. 이번 길에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자네는
결국 그 날카로운 칼날에 스스로 베이게 될 걸세. 스승님도 참, 제가 어찌 스스로를 베겠습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천기가 고르지 못하구나. 예측하지 못한 비로다. 이복에 마라. 조금만 힘을 내게. 천하의 황희가 이런 산중에서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휴, 인가를 찾았구나. 저 농부에게 길을 물어야겠다. 그런데, 짐승을 다루는 법이 서툴구나. 검은 놈이 힘이 좋아 보이는데, 왜 저리 누렁이와 보조를 맞추느라 시간을 허비하는고? 역시 배우지 못한 자들은 이치를 모른단 말이야. 이것이 훗날 조선 최고의 재상이 될 황희와 그의 인생을 바꿀 이름 없는 농부의 첫 만남이었다. 황희는 자신이 이곳에서 평생 읽은 경전보다 더 무거운 진리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황희 헛기침을 크게 하며 어험, 이복의 농부, 길 가던 선비가 잠시 묻겠네. 예, 선비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길을 잃어 헤매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그런데 자네, 논가는 모양새를 보니 참으로 답답해서 한마디 거들지 않을 수 없군. 자네가 부리는 저 2마리 소를 보게. 검은 소는 골격이 늠름하고 근육이 탄탄하여 힘이 넘쳐 보이는데 저 누렁소는 비쩍 마르고 걸음도 느릿하지 않은가. 그런데 왜 자네는 저 힘 좋은 검은 소를 더 채찍질해서 속도를 내지 않고 느려 터진 누렁이에게 발을 맞추고 있는 건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말이야. 선비님 눈에는 그리 보이십니까? 내 눈은 속이지 못하네. 자, 내 안목이 맞는지 틀린지 답해보게나. 저 2놈 중에 어느 쪽이 훨씬 일을 잘하는가? 내 보기엔 단연 저 검은 놈일세. 아니, 뭘 그리 정색하고 다가오는가? 그냥 내 말이 맞는지 물었을 뿐이네만. 이거 놓게. 이 무지몽매한 농부가 어디 선비의 몸에 손을 대는가? 할 말이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선비님. 실은 저 누렁이가 훨씬 일을 잘하고 성실합니다. 저 검은 놈은 덩치만 컸지 요령 피우기 일수지요. 아니, 지금 고작 그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와서 귓속말을 했단 말인가? 크게 말한다고 해서 소들이 알아듣기라도 한단 말이야? 선비님,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비록 짐승이라 하나 저 소들도 다 귀가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누렁이가 더 낫다고 크게 말해버리면 저 검은 소가 듣고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상심이라니. 짐승이 무슨...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은 저 놈만 예뻐하는구나. 나는 쓸모없는 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검은 소는 힘이 빠져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짐승도 누군가와 비교당하면 피눈물이 나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선비님은 그 날카로운 눈으로 남의 부족함은 잘 찾아내시나 그 눈에 찔려 피 흘리는 마음은 보지 못하시는구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짐승도 마음이 상한다는데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왔던가. 천하의 이치를 다 안다고 자부했던 황희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농부의 귓속말은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도 무겁게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허허, 내가 평생 읽은 사서삼경이 고작 농부의 귓속말보다 가벼웠단 말인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을 나는 왜 문자 그대로만 읽었을꼬. 에이, 이번 장사는 망했어. 저 옆 동네 김서방네 비단은 불티나게 팔리는데 내 건 색이 탁하다고 쳐다도 안 보니. 자네는 물건이라도 있지. 나는 우리 형님보다 글재주가 없다고 집에서 쫓겨났네. 형님은 장원 급제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인지. 그래도 자네는 글이라도 읽지 않았나. 나처럼 무식하게 짐지고 다니는 것보단 낫지. 무슨 소리. 밥 굽는 선비보다 배부른 장사꾼이 100배는 낫네. 저기 점잖게 앉아 계신 양반, 당신이 보기에 누가 더 불쌍해 보이고 누가 더 나은 처지 같소? 한마디 판결 좀 해보구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지는 이 빗줄기에게 묻는 것이 빠를 듯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저기 떨어지는 빗방울 중에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부서지고 어떤 것은 마른 논에 떨어져 생명을 살립니다. 바위에 떨어진 빗방울이 불행한 것입니까? 논에 떨어진 빗방울이 위대한 것입니까? 그야 운명 아니겠소? 그저 각자의 자리에 떨어진 것일 뿐입니다. 장사꾼님은 그 무거운 짐으로 식솔들을 먹여 살리니 귀하고, 선비님은 배고픔 속에서도 그를 놓지 않으니 그 또한 고결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는데 어찌 제가 감히 누가 낫다 판결하겠습니까? 저 또한 오늘 낮까지 누군가를 비교하고 판단하던 오만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당신들의 젖은 옷이 빨리 마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미안하구나. 그동안 내 갈 길 바쁘다고 내 다리 아픈 줄은 몰랐다. 오늘은 천천히 가자꾸나. 오, 황수찬. 아니, 며칠 새 사람이 어찌 이리 달라졌나? 그 서슬퍼런 기운은 어디 가고 얼굴에 보름달 같은 웃음이 가득하네 그려. 판서 어른, 제가 길에서 큰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스승님? 어느 산의 도사라도 만났단 말인가? 아닙니다. 검은 소와 누렁소를 모는 아주 평범한 성인을 만났지요. 대감, 이번 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의 곳간을 털어 나라의 배를 불리는 것이 어찌 도리라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 국고가 비면 국방이 흔들리고 국방이 흔들리면 백성의 목숨이 위태로운 법. 소탐대실하지 마시오. 대감,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백성이 근본 아닙니까? 허허, 듣고 보니 자네 말이 맞네.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 법이지. 아니, 대감, 제 논리도 들어보십시오. 나라가 무너지면 백성은 노비가 됩니다. 제 말이 맞지요?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자네 말도 맞구먼. 큰아버님, 이쪽이 맞으면 저쪽은 틀린 것이고 저쪽이 맞으면 이쪽은 틀린 것 아닙니까? 어찌 두 사람 모두 맞다 하십니까? 대체 누구 편이신 겁니까? 허허, 듣고 보니 내 말도 참으로 맞구나. 큰아버님, 낮에는 어찌 그러셨습니까? 정승이라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주셔야지요. 얘야, 세상 일은 칼로 무 베듯 잘리는 것이 아니란다. 아까 그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진심을 말한 것이다. 내가 한쪽이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진심은 꺾이고 원망이 싹트게 되지. 하지만 판결은 나야 하지 않습니까? 맞고 틀림을 가리기 전에 서로가 서로의 맞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시작이란다. 내가 모두의 말을 맞다고 해준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검은 소와 누렁소가 서로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짐승도 마음이 상하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농부님이 내 정승 노릇의 큰 스승이셨지. 영의정, 과인은 그대에 맞다는 그 너그러운 말 덕분에 조선이 평안했음을 아오.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남길 말이 없소? 전하, 법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입이요. 칼보다 날카로운 것이 사람의 혀입니다. 만물의 마음을 헤아려 그럴 수도 있다는 넉넉함을 품으소서. 그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가장 큰 힘입니다. 얘야, 그 소들 중에 어느 놈이 말을 더 잘 듣느냐? 할아버지, 소들이 들으면 서운해해요. 허허허, 맞다. 내 말이 참으로 맞구나. 황희의 웃음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지며 푸른 하늘 위로 황희정승과 검은 소, 타이틀이 떠오르고 막이 내린다. 세상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만함에 빠져 파멸의 길로 가던 양반 도련님을 구원하고 부패한 조정을 뒤흔든 비밀병기가 다름 아닌 낡은 장부 한 권이었다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불변의 진리, 노비복동이가 가르쳐준 진짜 정승의 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박판서라 불리는 고관대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판서는 대대로 정승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 중의 명문가였으나 집안의 위세보다 더 유명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집의 늙은 노비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는 천한 노비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여느 선비보다 깊고 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가리켜 글줄이나 읽은 선비도 복동이 앞에서는 혀를 내두른다며 칭송하곤 했죠. 하지만 정작 집주인인 박 판서의 외아들 준호는 그런 복동이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머리는 영리했으나 성품이 오만하고 참을성이 부족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준호는 매번 낙방의 고배를 마셨고 그 화풀이를 엄한 노비들에게 쏟아 붓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준호는 서재에서 책을 내던지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다 아는 소리를 어찌 이리 지겹게 외워야 한단 말이냐. 내 머리는 천하제일인데 어찌하여 시험관들은 내 글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마침 마당을 쓸던 복동이가 그 소리를 듣고 허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는 법이지요. 글을 머리로만 채우려 하시니 마음이 갈 곳을 잃은 듯합니다. 준호는 눈을 부라리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놈, 미천한 노비 주제에 감히 대제학의 손자이자 판서의 아들인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내가 글의 이치를 안다면 어디 한번 내 물음에 답해 보아라. 선비가 지녀야 할 으뜸가는 덕목이 무엇이냐? 복동이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선비의 으뜸은 겸손이 아니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이지요. 분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말이냐?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복동이는 빙그레 웃으며 발밑에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작은 생명도 제 갈 길을 알고 제 먹이를 분별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도련님께서는 지금 책 속의 글자와 현실의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백성의 고통을 모르는 글은 그저 먹물 묻은 종이에 불과하지요. 준호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으나 자존심 때문에 끝내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그 분별이라는 단어는 준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준호는 다시 한번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판서의 명령으로 복동이가 짐꾼이 되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 두 사람은 커다란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강물이 불어 나룻배가 끊겼는데 건너편에는 한 노파가 보따리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강물이 너무 깊어 건널 수 없겠구나.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강물에 발을 담그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노파의 눈물을 보십시오. 자식이 위독하여 약을 지어가야 한다는데 강물이 깊다고 포기하면 그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겠습니까? 이놈아, 내 목숨이 저 노파보다 귀하거늘 어찌 위험을 무릅쓰란 말이냐? 복동이는 대답 대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이 거셌지만 복동이는 기어코 건너편에 닿아 노파를 등에 업고 다시 건너왔습니다. 노파는 연신 고맙다며 절을 하고 떠났고 복동이는 온몸이 젖어 덜덜 떨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문장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정작 눈앞에 노파 한 명을 돕는 것조차 계산하고 있었구나. 한양에 도착한 준호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자세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시험 주제는 치국의 근본이었습니다. 준호는 화려한 수식어 대신 길 위에서 본 노파의 눈물과 복동이의 젖은 등을 떠올리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높은 보좌에 앉아 책을 읽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젖은 발을 닦아줄 준비가 된 자여야 한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준호는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그의 글을 보고 이토록 따뜻하고 현실적인 통찰은 드물다며 극찬했습니다. 금이 환영한 준호는 가장 먼저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던 복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처음으로 노비인 그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동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먹물이나 뿜어대는 교만한 선비로 끝났을 것이다. 내가 나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복동이는 손사래를 치며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련님, 저는 그저 마당을 쓸 듯 도련님 마음의 먼지를 잠시 털어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요. 장원급제 후 한림학사를 거쳐 승승장구하던 준호는 어느덧 조정의 핵심 요직인 이조 정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권세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조정은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보다는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어 실각시키려는 파벌 싸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준호의 집 앞에는 매일 아침 줄을 서는 관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비단 주머니나 귀한 인삼 상자를 내밀며 청탁을 해왔습니다. 이복의 박정랑, 이번 인사 발령 때 내 조카놈을 현감자리 하나만 내어주게나. 이건 그저 성의일 뿐이니 부담 갖지 말게. 준호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반복되는 유혹과 이 정도는 관례라는 선배, 관리들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는 어느덧 출처를 알 수 없는 보물 상자들이 쌓여갔습니다. 마당을 쓸던 복동이는 그 상자들이 드나드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동이가 준호의 방 앞에 낡은 집신 한 켤레를 놓아두었습니다. 준호가 방을 나오다 그 집신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복동아, 이 더러운 집신은 무엇이냐? 내 방 앞에 이런 것을 두다니. 복동이가 허리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정랑 대감. 그 집신은 대감께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실 때 신으셨던 것입니다. 그날 강물에 젖고 흙탕물에 범벅이 되었던 그 신이지요. 지금 대감의 방 안에 가득한 비단 상자들 때문에 이 낡은 집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밖으로 밀려나온 모양입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권력의 맛을 본 그는 애써 화를 내며 집신을 마당 구석으로 걷어찼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 나는 일국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예우가 필요한 법이야. 얼마 후 조정의 실세인 김대감이 준호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박정랑, 이번에 국고를 관리하는 호조 판서 자리에 내 사람을 앉히려고 하네. 자네가 인사권을 휘둘러 서류를 조금만 만져주게나. 그러면 자네 아버님 박 판서의 과거 행적 중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깨끗이 없애주겠네.
그것은 명백한 인사비리이자 협박이었습니다. 준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해야 했고 정의를 지키자니 집안이 풍비박산날 위기였습니다. 결국 준호는 김대감의 뜻대로 서류를 조작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김대감이 판 함정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조작된 서류를 증거로 삼아 오히려 준호를 매관매직에 주동자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준호는 대궐 의금부, 옥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옥방 바닥에서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내 오만함이 화를 불렀구나. 복동이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간수들의 눈을 피해 복동이가 옥사 창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감, 정신 차리십시오. 이 보따리를 받으십시오. 준호가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과 누렇게 바랜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김대감이 지난 10년간 지방, 수령들로부터 받아 챙긴 뇌물 목록과 그가 적국과 내통하려 했던 편지 초안입니다. 제가 박판서, 땡 노비로 있으면서 김대감 땡 노비들과 친분을 쌓으며 수집해온 것들입니다. 미천한 노비들의 눈은 대감들의 담장 안까지 미치는 법이지요. 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복동아, 내가 어찌 이런 위험한 일을 대감께서 집신을 버리셨을 때 저는 대감의 목숨이라도 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정승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권력의 무게를 견디는 자입니다. 이 장부를 임금님께 올리십시오. 단 대감의 죄도 함께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김대감은 기세등등하게 준호를 몰아세웠습니다. 박준호는 인사비리를 저지른 대역죄인이니 당장 처형해야 합니다. 그때 준호가 품 안에서 복동이가 준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하, 소신 권력에 눈이 멀어 잠시 죄를 지었나이다. 그 벌은 달게 받겠사오나 여기 이 장부를 보아주소서.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진짜 거악이 여기 있나이다. 장부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대감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김대감과 그 일당을 유배 보내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준호 역시 스스로 죄를 청했기에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의 용기 있는 고백과 마지막 충심을 높게 평가하여 삭탈관직 대신 3년간 향리에서 자숙하며 백성의 삶을 돌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 준호는 화려한 가마 대신 낡은 나귀를 탔습니다. 그 곁에는 변함없이 짐을 든 복동이가 걷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이제 나는 대감도 아니고 정랑도 아니다. 그저 죄를 지은 선비일 뿐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내 마음이 장원급제를 했을 때보다 더 가볍구나. 복동이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보물 상자를 비우셨으니 가벼운 것이 당연하지요. 이제야 비로소 도련님이 진짜 정승이 될 준비가 되신 듯합니다. 허허, 그렇구나. 내가 만약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 정승이 된다면 너를 내 옆에 두고 매일 꾸짖음을 들어야겠다. 두 사람은 노을 지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뿌린 대로 거두고 선한 끝은 있다는 진리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3년 후 준호는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영의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정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마당을 쓰는 늙은 노비, 아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했던 스승 복동이가 함께했습니다.